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서아시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전에 얘기했죠? 인도사 안 하고 일단은 서양사로 바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아시아 셀주크 티르크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요게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멸망하는 얘기까지, 그 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셀주크 티르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아바스 왕조와의 관계에서 잠깐 필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셀주크 티르크부터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오스만, 티르무르, 사파비라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잡고 가보도록 하죠. 자, 셀주크 티르크 우리 봤던 거야. 셀주크 티르크 우리 봤던 거예요. 자, 여기는 자체가 그냥 셀주크 티르크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 문단 번호를 달 게 크게 없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오스만 제국도 좀 이렇게 왕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셀주크 티르크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면서 자,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인들이 서아시아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면요. 자, 요쪽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셀주크 티르크의 발흥지, 셀주크 티르크가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점점 이슬람 세계가 넓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서아시아라고 하는 문화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이들도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갔고 이제 이슬람 세계도 넓어지고 이랬다는 거죠. 자,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면서 서아시아에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처음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나 아니면 활동을 하더라도 용병으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튀르크인들도 점차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슬람교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세계 하나의 주요 세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주크 티르크가 점차 성장을 하다가 사실 이제 1034년에 셀주크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정치 체제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거를 떠나서 자, 이 11세기 중엽, 자, 전에 연도도 얘기했었어요. 1055년에 이 셀주크 티르크가 강성한 세력을 자랑을 하면서 바그다드에 입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죠. 아바스 왕조. 밑에도 써있지만,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지도자인 상징적인 칼리프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가 두 개가 나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칭호를 수여받고 정치적인 실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해서 서아시아와 시작 자체가 중앙아시아였으니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이루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서아시아를 아울러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어요. 서쪽으로 점점점 영토를 넓혀가다 보면. 그게 누구야?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면 어디라 그랬어?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자,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말했죠.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성지. 종교적 성지란 말이야. 사실 자, 여기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크리스트교 계열의 성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지를 뺏겼어. 누구?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요. 종교적 성지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 셀주크 티르크의 세력이 강성하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 쪽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당시의 황제가 이제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드디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건 나중에 우리가 서양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에는 셀주크 티르크는 앞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핵심적인 어떤 전쟁들만 보면은 뭐 그때가 있었던 거지만, 장기간으로 십자군 전쟁의 기간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는 장기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등으로 약화하다가 결국에 얘네들도 누구한테 멸망을 한다고요? 몽골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는 요 술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 과정에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의 시작을 또 셀주크 티르크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어떤 지리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한 셀주크 튀르크가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라고 하는 데에 입성을 해서 무슨 술탄이라고 하는 정치적 실권을 부여받은 칭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도 먹었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기 터키가 존재하고 있던 아나톨리아 반도,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여기가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뭔가 서양 세계, 유럽 세계에다가 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SOS를 치게 되고, 그래서 뭐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셀주크 튀르크가 전쟁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이제 장기간의 어떤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고 돼 있죠. 사실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얘기를 할 때 이때가 딱 언제냐면 여진족의 금나라가 세력이 강성해질 때였어요. 즉 원래 있었던 요나라가 멸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라가 누가 만들었던 나라였어요? 거란족이었죠. 이 거란족이 금나라에게 쫓겨서 이제 요나라는 멸망을 하고, 이 거란족이 이쪽으로 도망을 오거든. 이쪽 사람들은 거란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타이라고 불러요. 이 키타이들이 또 오게 되면서 이쪽에 또 금에게 멸망한 거란족의 후예가 침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사실 세계사가 결국에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자 외우자라기보다는 요때 중국 지역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자, 교과서의 순서에 따르면 티무르 사파비로 가는데요. 자, 우리는 79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부터 살펴볼 겁니다. 오스만 제국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연표로 가서 보자. 연표로 가서 볼게. 연표로 가서 보면은, 자, 방금 셀주크 튀르크 몽골한테 멸망했죠. 아바스 왕조도 몽골한테 멸망했어요. 여긴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몽골이야, 몽골. 자, 근데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몇 대를 지나면서 금방 내가 말했었죠. 이게 분할로 상속을 하다 보니까 점점 쪼개지고 작은 여러 개의 울루스들로 나뉘어지게 되고,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점차 느슨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과서에도 느슨한 연합체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등장을 한 게 티무르였고요. 여기 이제 티무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칭기스칸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난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티무르 왕조를 만들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딱 아까 얘기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있죠, 아나톨리아 반도. 자, 그 지역에서 생기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주크 튀르크가 몽골의 침입으로 무너진 뒤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애들이 튀르크 중에서도 오스만이라고 불리는 오스만 튀르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제국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자,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가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자, 그 지역에다 국가를 수립을 합니다. 1299년이었고요. 자, 오스만 제국은 강력하게 힘을 점점 키워가면서 다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있죠, 소아시아 지역을 아예 빼앗게 됩니다. 누구한테? 원래 주인이었던 비잔티움 제국한테.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소아시아 대부분을 빼앗았고요. 14세기 말이면 1300년대 후반이죠. 그러면 만들어진 게 사실 1300년 정도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자, 14세기 말에는 유럽에 진출을 해서 발칸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자, 이제 술탄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여기로 넘어옵니다. 술탄의 칭호를 사용한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자, 지금 머리가 아프죠? 소아시아, 발칸 반도, 지역 이름, 나 지금 사람 이름 기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봐봐, 지도 보면요. 자, 여기까지 밑줄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지도를 먼저 볼게. 너희들은 어차피 교과서 옆에 지도가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시작 자체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야? 오스만 제국은 여기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잖아요. 여기 소아시아.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13세기 말이 되면 여기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발칸반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발칸반도까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상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비잔티움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잖아. 여기 수도였던데 어디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도 있었고. 자, 근데 콘스탄티노폴리스란 이름이 없어졌네? 자,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14세기 말에는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술탄의 칭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요때에 딱 겹쳐요. 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 위주로 보면 돼요. 자,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가 이렇게 겹치죠, 시기가. 요 겹칠 때 티무르가 진짜 미친 듯이 영토 확장을 하고, 이 티무르라는 사람 자체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엄청난 정복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티무르도 엄청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당연히 부딪히겠어요? 오스만 제국이랑 부딪히겠죠. 그래서 15세기 초에요. 티무르와 오스만 제국이 한판 붙습니다. 어디에서 붙냐면, 여러분들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이 앙카라라고 하는 곳 보이죠? 요 앙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전투를 앙카라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누가 싸웠다고? 티무르와 오스만 제국이 싸웠다고 해서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해서 일단 타격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면 알겠지만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 원래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일단 타격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일단 타격을 받기는 하는데 곧 체제를 일단 정비합니다. 티무르 왕조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연도상으로는 오래 되어 있는데 그 강성한 세력이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곧 체제를 정비를 해서, 자, 이 술탄들 이름을 좀 몇 명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요 술탄 때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합니다. 무슨 뜻이야?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의 수도예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죠? 수도를 정복한다. 즉, 옆에 이렇게 써보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름을 뭘로 바꾼대요? 이스탄불. 여러분들 이스탄불 들어봤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였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이스탄불로 고쳐서 여기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남의 수도 뺏어서 이름 바꾸고 내 수도로 한 거죠. 오스만 제국 측을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긴 역사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 메흐메트 2세는 술탄이란 말이야. 자, 칼리프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칼리프가 어디 있지? 셀림 1세라고 하는 술탄인데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집트에 드디어 아까 계속 연표에서 봤던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합니다. 즉 이집트 지역까지 영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요 셀림 1세 때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 셀림 1세 때, 자,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이 시기에, 즉 셀림 1세 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칼리프의 칭호까지 획득을 해서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가 되는 거죠. 여기 수니파예요, 수니파. 그렇죠? 이쪽이 수니파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아바스 왕조로부터 이어지니까 어디야? 우마이야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결국 이제 오스만 제국까지 계속 수니파예요, 수니파. 그래서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갑자기 칼리프를 얘네가 먹는다고? 그럼 칼리프가 어디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 흐름상으로 보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칼리프의 칭호를 획득했다는 거 보면 칼리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자꾸 오늘따라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자, 봐봐요. 자, 아바스 왕조가 멸망했죠. 그럼 칼리프가 어디로 간 거야? 자, 여기도 칼리프라 그랬고, 여기도 칼리프라 그랬고, 여기도 칼리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칼리프 멸망했어요. 여기도 칼리프 멸망했잖아. 여기도 칼리프 멸망했어요. 아이유브 왕조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뭐 그 왕조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고. 자, 그러다가 이 맘루크라고 하는 게 이제 노예병사들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노예병사들의 반란으로 맘루크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집트에 이 맘루크 왕조가
이 멸망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의 어떤 그 일족을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칼리프로 보호를 합니다. 자, 일종의 정말 허수아비처럼 너 칼리프야 라고 이제 앉혀놓는 거죠. 즉, 한동안은 칼리프가 이제 이 맘루크 왕조에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명목상으로나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맘루크 왕조를 정복한 다음에 그 칼리프 자리를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셀림 1세 때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술탄과 칼리프 칭호를 같이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흐름을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셀림 1세 때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술탄이 칼리프 칭호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메흐메트 2세 때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켰고 셀림 1세 때는 이집트 지역까지 먹으면서 이제 칼리프의 칭호까지 가지고 오면서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까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술탄, 언제? 술레이만 1세라고 합니다. 자, 이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 여러분, 헝가리 들어본 적 있어요? 헝가리라는 나라? 어느 대륙에 있죠? 유럽에 있죠. 동유럽 지역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를 정복을 하고 헝가리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중심이었던 빈이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이게 돼요. 그리고 프레베자해전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연합 함대와의 오스만 제국과의 대규모 해전이 벌어집니다. 프레베자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유럽의 연합 함대를 어디서? 지중해에서 물리쳐요. 이제 심지어 한 국가도 아니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연합 함대와 오스만 제국이 한판 뜨는 거예요. 거기서 오스만 제국이 이깁니다. 와, 진짜 잘 나갈 땐 엄청 셌네요, 오스만 제국도. 그래서 자, 유럽의 연합 함대를 프레베자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지중해 해상권까지 장악을 합니다.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은 정말 막을 나라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자, 오스만 제국은 위치 자체가 결국에 옛날 비잔티움 제국의 위치와 그리고 서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을 섞어놓은 위치잖아. 딱 어디예요? 정말 동서교역로를 잇는 유럽,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중심지에 딱 있잖아. 결국에 또 여기도.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교역의 교차로에 위치를 해서 여러 문물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다양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데에는 만약에 오스만 제국이 그냥 찍어 눌러 피지배 민족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막 반발도 쳐져 나올 거고. 그런데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했던 영향도 컸다라고 되어 있죠. 오스만 제국도 관용 정책을 펼쳤던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용 정책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문화가 기본이 되어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그리고 이란 지역의 문화, 이란 지역에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사파비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요게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페르시아 문화예요. 페르시아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해요. 페르시아는 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국가들이었거든.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 그 다음에 이란 문화, 튀르크 문화 등 동서 문화가 이제 융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오스만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스만은 사실 1299년에 만들어져서 오스만 제국은 자, 나중에는 진짜 거의 허수아비처럼 약해지긴 하지만 1922년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터키 공화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나 오래 있을 수 있었던 나라는 어떠한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80쪽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사파비 왕조도 같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가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문화라고 했을 때 이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란 지역. 여기가 지금의 이란이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의 이란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터키잖아. 그래서 이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한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로까지 갔고, 그 다음에 셀림 1세 때 이 이집트 지역까지 먹으면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모습. 그리고 여기까지.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여기 성지잖아, 메카도. 그래서 이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어떤 지도자, 최고 지배자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되고, 여기로 가서 이제 칼리프 칭호까지 얻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헝가리 그다음에 막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공격을 했던 모습들을 살펴봤고, 자 여기에까지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지금 지도를 더 자세하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명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79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에요.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 진입하는, 즉 점령하러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제 이름이 뭐가 되죠? 이스탄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여러 통치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스만 제국은 인재 선발 자체를 능력을 중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 먼저 볼게요. 제시된 자료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줘야 된다고 했죠.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 때, 자, 합스부르크 왕국의 대사로 제국에 파견되었던 이 뷰즈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글이에요. 자,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교와 풍습을 가진, 영토도 넓었잖아. 여러 민족들에게 무슨 정책? 아까 교과서 본문에서도 봤습니다.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고, 출신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을 했대요. 출신이나 종교와도 관련이 없대요. 이슬람교도가 아니어도 능력이 있으면 썼다는 거죠. 제공을 해서 널리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 뷰즈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감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자료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했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썼던 통치 방식, 첫 번째 티마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영토가 점점 넓어지면서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티마르제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술탄이 가지고 있는 직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의 영토들을요, 총독이나 아니면 그 현지의 지배자에게 위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총독이나 오늘 이 빨간색 분필이 순환이 많이 겪네요. 자, 총독이나 현지의 지배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가로, 즉 오스만 제국의 어떤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거죠. 군사적인 어떤 임무를 맡아주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역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대가로 오스만 제국은 이들에게 뭘 줘요?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한 무슨 제도?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징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티마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지의 지배자 또는 그 지역에 간 총독에게 그 지역의 실질적인 위임을 합니다. 지배권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오스만 제국 입장에선 군사적 봉사를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얘네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세권을 준다라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티마르제라고 한다. 이러한 통치 방식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구나.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밀레트 제도입니다. 요거는 종교와 좀 관련되었다, 사회적으로 관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광대한 영역에 걸쳐 있으니까 민족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도 다양할까? 종교도 다양하겠죠. 관용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관용 정책의 그 실체가 바로 이 밀레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슬람 교도라도 인두세만 납부하면 그들 고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 공동체, 종교 자치 공동체를 인정을 했는데, 이 종교 자치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밀레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비이슬람교도라도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에 사는 크리스트 교도인이야. 그럼 크리스트 교도인들의 밀레트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만 납부하면? 인두세만 납부하면. 여러분도 혹시 인두세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요? 써두셔야 돼요. 지즈야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즈야만 납부를 하면 그들의 고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종교가 달라도 우리의 밀레트에 아주 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단 말이야. 뭐만 납부하면? 인두세, 지즈야만 납부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관용정책, 밀레트 제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밀레트는 결국 이 종교의 자치 공동체를 얘기한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도 보시면 이제 데브시르메라고 하는 제도와 예니체리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니체리는 술탄의 친위 부대를 얘기하는 거야. 제도 이름이 아니라 여기 있죠? 술탄의 친위
부대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제 관료로 육성을 하게 되는데 데브시르메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예니체리를 만든다는 건데요. 자, 데브시르메 제도는 어떠한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사실 이슬람교의 가장 큰 당시의 적은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 그래서 발칸반도 어디? 비잔티움 제국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그리스 발칸반도 있잖아. 발칸반도에 있었던 크리스트교 어린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슬람교도로 만들어요. 이슬람교도로 개종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친위 부대, 예니체리로 만들거나 교육을 시켜서 관료로 육성하는 이런 제도를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발칸반도의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어렸을 때에 어떻게 이슬람교도로 개종을 시켜요. 종교를 개종을 시킨 다음에 얘네를 훈련시켜서 술탄의 친위부대인 예니체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시켜서 관료로 육성하는 이런 제도를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이게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과 관련을 해서 밀레트 제도, 티마르 제도, 그다음에 여기에 데브시르메 제도, 그리고 예니체리가 뭔지 이런 것들 다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예니체리들의 사진이라고 하죠. 그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오스만 제국까지 살펴봤고요. 오스만 제국의 뒷부분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족운동 부분에서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어디?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티무르 왕조는 언제 시작하냐면 14세기 후반입니다. 14세기 후반이면 1300년대 후반이죠. 거기 위에 여러분들 연표에 보시면 1369년이라고 써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몽골 제국이 점차 쪼개지고 몽골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야, 나 칭기즈칸의 후계자, 계승자야. 나는 이제 뭐 할 거야? 몽골 제국, 그 강대하고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몽골 제국을 다시 한번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유목 집단을, 유목민족 집단을 통합을 해서 국가를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티무르 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티무르가 만들어서 티무르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내가 수도는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도를 사마르칸트로 하는 티무르 왕조를 세웁니다. 내가 아까 그리고 얘기했었죠. 티무르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정복군주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넓이의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티무르는 남쪽으로는 아프간, 이란 방면으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침공을 하게 되고요. 인도 지역은 뭐 이 당시에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하는데, 자, 인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인도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되고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이랑 붙었다 그랬죠. 우린 그 전투 뭐라 그랬어? 앙카라 전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스만이랑 티무르랑 한판 떴을 때 티무르가 더 센 거야. 앙카라 전투에서 제압을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볼 겁니다. 자, 티무르는 자기가 스스로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다. 이슬람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칭기즈칸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몽골 제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내세워서 유라시아 세계를 통일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티무르가 사실 이 지역을 티무르 때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 지역을 진짜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표로 더 동쪽으로 하면 중국의 명나라라는 데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티무르가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 그래서 명을 정복하러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죽어요. 티무르가 이제 원정을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얘들아, 이거 몽골 제국의 재건이라고 했죠. 유목 집단들이기도 하고, 유목민족은 어떤 방식으로들 많이 상속을 한다고 했어요? 분할 상속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는요, 급격하게 또 다시 몽골 제국처럼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여러 나라들. 그래서 티무르 왕조 자체는 연도로 살펴보면 꽤나 오래 가거든요. 한 150년 가는데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는 좀 쪼개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는. 자, 티무르가 명을 정복하러 가던 도중에 죽은 뒤에 서적이 점차 약화되다가 이제 우즈베크인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할 때 이제 그 우즈베크인들 맞아요. 그 우즈베크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짧은 잠깐 빛났던 티무르 왕조지만 이 티무르 왕조는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무역, 얘들아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먹었던 국가들은 이 표현 다 나오고 있는 거 알겠죠? 이제 이 표현 다 나오고 있는 거, 이걸 일일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는 그냥 이 지역에 이 표현 자체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 지역을 먹냐 안 먹냐인 거예요. 그래서 동서무역을 독점해서 번영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지역이라 그랬죠. 페르시아 문화와 튀르크 문화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이슬람 문화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티무르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에서 보면 자, 위에 울루스라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이 지역엔 또 몽골 세력이 남아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티무르가 영토 진짜 넓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봐봐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에 오스만 제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스만 제국이 점차 영향을 넓혀가는 도중에 앙카라 전투에서 한번 패배를 한 거고, 티무르한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도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 왕조가 밑으로도 쳐들어가고 인도로도 쳐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먹었고, 그래서 여기에 오스만 제국이랑도 한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아프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란 지역이 여기가 이란 지역이에요. 아까 이란 지역을 먹었다고 했잖아. 여기가 이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에서 자, 이란, 시리아, 이라크 지역 막 이러면은 어딘지 내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 일단은 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일단 지리적 감각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가 이란 지역이고 이제 아프간 방향으로 올라갔다는 거, 이 방향, 윗방향으로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후의 방향으로 이제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다가 티무르가 죽고 나서는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티무르 왕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티무르가 거의 멸망해 가고 있을 때, 즉 16세기까지 가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때에 여기서 있죠. 티무르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세력이 근데 왜 여러 세력이 대립해? 말했죠? 세력이 약화되면서 막 여러 나라들로 쪼개질 거라고, 그 지역들이. 여러 세력이 대립하던 중에요. 이란 지역, 이제 이란 지역 어딘지 알아야 돼. 16세기 초에 이란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파비 왕조를 세웁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파비 왕조는 국교로 이슬람교를 삼는데 무슨 이슬람교?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아요. 시아파 이슬람교라고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파티마 왕조, 그 다음에 여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사파비 왕조, 이렇게 나오죠. 사파비 왕조는요, 얘네들은 이란 지역에 있었잖아. 즉 이란 지역은 어떤 문화권이라고 그랬어? 페르시아 문화권이죠. 페르시아의 어떤 계승이다 라고 하는 걸 내세웁니다.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군주의 호칭이었던, 페르시아는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얘네 언어로 하면 샤라고 불렀거든요, 왕을. 그래서 얘네들도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였던 샤를 사용하는 등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흘러서 자, 아바스 1세, 하필이면 왕 이름이 아바스야. 아바스 왕조랑 헷갈리게.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이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파비 왕조의 수도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수도 어디?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탄불 아니에요.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 여러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군사력도 늘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엔딩은 왕실 내부 갈등, 그리고 혼란, 그 다음에 여기는 우즈베크인이 아니라 아프간 지역의 아프간족의 침입 등으로 이제 점차 쇠퇴하다가 멸망을 한다. 언제 멸망하니? 얘네 그래도 오래 가요. 1736년에 망합니다. 18세기죠? 꽤 오래 가요, 사파비 왕조. 일단은 쇠퇴해서 이제 세력이 끝부분에 거의 없다시피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사파비 왕조의 수도 그리고 지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아까 봤던 지도죠.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이번에 핵심은 어디? 사파비 왕조입니다. 그래서 어디라 그랬어? 이란 지역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파비 왕조 다음으로 이 지역에 나타나는 왕조들은 이제 어느 나라의 역사로 이어질 거냐면 이란 지역의 이란이란 나라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로 이어질 거고, 자, 이 지역에 있는 나라 오스만 제국은 뭐의 역사? 터키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터키의 역사로 요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파비 왕조 여기 있고요. 이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수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옆에 오스만 제국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모스크 있죠? 사파비 왕조의 모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모스크의 모습도 한번 보자. 그냥 이슬람교의 아라베스크 무늬 막 꿀한 구절이 있을 거고 막 돔도 있고 막 이런 모습들 보이죠? 모스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왕조 4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셀주크 티르크,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내용량이 가장 많죠. 그래도 자,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 자, 티무르랑 오스만 제국이랑 사파비 왕조는 또 한동안 어떻게 돼? 같이 있단 말이야. 봐봐요. 오스만 제국 있고 티무르 왕조. 근데 티무르 왕조는 사실상 사파비 왕조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졌다고. 이어졌다기보다는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은 건 아니지만 티무르 왕조의 영토 중에 있었던 일부 이란 지역에서 시작된 게 사파비 왕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동안 같이 있게 되고 오스만 제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셀주크 티르크, 티무르, 사파비도 여러분들 수도도 잘 기억을 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좀 같이 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설명 방식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니까 한번 잘 씹어 먹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 서양사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